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나폴레옹 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해볼게요. 그 전에 제가 이제 그 기출문제를 좀 풀고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 잠깐 그 다른 곳에 촬영을 해갖고 기출문제 그 교재가 옆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이 타임 끝난 다음에 다음 타임 때 관련된 것들 이제 좀 기출문제 분석을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나폴레옹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전 시간에 좀 약간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수정을 할게요. 처음에 이제 나폴레옹이 등장한 전투가 바댕 전투라고 이렇게 제가 했는데 트루 항구 전투예요. 그래서 그 트루 항구 전투에서 포병 장교로 이제 활동을 해가지고 큰 성과를 거두었죠. 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수정을 해주세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하는 도중에 바댕하고 트루 항구하고 헷갈려가지고 둘 다 이제 그 나폴레옹이 처음 등장한 전투다 이렇게 하락한 전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거 좀 수정해 주시고요. 자, 나폴레옹을 들어가기 전에 이 나폴레옹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나폴레옹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죠. 정확한 이름은 이 코르시카 섬을 살았던 코르시카의 이탈리아 가난한 귀족으로 그 출생했던 사람이에요. 이 코르시카 섬은 어디냐면 이렇게 이탈리아 반도가 있으면 옆에 이제 큰 섬이 두 개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위쪽 밑에 쪽이 이제 사르디아 섬이고 북쪽이 이제 코르시카 섬인데 원래는 이게 이탈리아 영토였다가 나중에 프랑스 영토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나중에 프랑스 육군사관학교에 들어가서 졸업하고 나서 프랑스 지배하에 있던 코르시카를 독립시키는 것을 이제 목적으로 해서 잠깐 후지기를 던지고 그 뭐냐면 코르시카에 들어갔다가 독립운동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코르시카 독립운동이 잘 안 된다는 걸 이제 알고는 다시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 당시 포병 장교로서 그때 이제 자코뱅 정부 국민공회 때 정부예요. 트루안구에서 그 당시 공격에 뛰어난 군사적 재능을 발휘하게 돼요.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당파 폭동을 진압한 공으로 총재 정부부터 또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은 초창기 때 군민공회나 그런 테러리스트파, 그러니까 총재 정부 아래에서 크게 성장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이제 인기를 더 가중시킨 그 군사적 업적이 이탈리아 원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오스트리아를 격파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탈리아에 원정 왔는데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를 패퇴시킨 후에 맺어진 조약이 캠프 포르미아 조약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프랑스는 롬바디아와 벨기에를 획득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이제 이렇게 그 명성이 올라가고 군부의 영향력이 강화되니까 이 총재 정부가 좀 약간 나폴레옹을 견제하는 게 목적으로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을 제안을 했죠. 예, 왜냐하면 나폴레옹이 이제 이집트에 가 있으면 그만큼 인기가 좀 사그라지고 영향력이 좀 쇠퇴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나폴레옹이 이걸 선뜻 받아들였어. 나폴레옹 입장 올 때는 이집트 원정 한번 성공해서 한 번 더 주가를 때려보겠다. 그런 목적에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때 이제 군대만 이끌고 간 게 아니라 여러 고고학자들이나 이런 미술 사학자들을 이제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집트 원정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유물과 유적들 다 수집을 해가지고 프랑스에 보냈죠. 물론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영국군한테 뺏겨서 다시 영국으로 대영박물관 쪽으로 이렇게 간 것도 있지만, 자, 이때 이제 이집트 원정 과정에 발견된 게 뭐냐면 그 유명한 로제타 스톤이에요. 로세타 스톤. 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고대 그리스 문자가 고대 그리스란다. 이집트 문자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로제타 스톰은 어떻게 생겼냐면 강개토 대왕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큰 비석에 세 개의 문자도 이렇게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처음에는 뭐 신성 문자, 이집트 신성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데모틴 민중 문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아래는 고대 그리스 문자가 있어. 처음에는 이게 이제 세 개 내용이 각각 어, 다른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고대 그리스어는 그 당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클레오파트라는 인명이 나온 거야. 예. 근데 이제 그 민중 문자 앞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신성 문제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이다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면 이제 고대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해서 민중 문자와 신성 문자의 의미와 문장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고대 이집트 문자가 밝혀졌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자, 근데 이제 이집트 원정은 초기 때는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요. 이 이집트 원정을 초기 때 성공해서 피라미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해상권이 넬슨한테 장악이 돼. 넬슨이 그 당시 나일강 입구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고립이 돼요. 고립이 돼가지고 더 이상 보급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트가 유행되면서 많은 병사들이 죽어.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도저도 못하다가 프랑스 내에서 이제 뭐냐면 동생이 오라고 하니까 옳거니 하면서 자기 측근들 데리고 빠져나왔죠. 부하들 버리고 이제 부하들 2년 후에 또 2만 명 정도 항복을 하고 그래요. 예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자, 하여튼 이집트 원정은 실패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제2차 대불 동맹이 이제 결성이 됐는데 이 대불 동맹은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을 중심으로 결성된 거야. 그래서 지중해 방면의 권익을 위험을 느꼈던 러시아, 오스트리아, 영국이 해서 결성이 됐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불 동맹이 뭔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대불 동맹은 대프랑스 동맹이야. 대프랑스 동맹.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전쟁과 나폴레옹 전쟁 과정에서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동맹이죠. 보통 1차에서 7차까지 결성이 됐고요. 여기 이제 이집트 원정 당시에 이제 결성된 건 2차 대불 동맹이에요. 자, 하여튼 이때 1차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국민 공예 때 결성이 됐고 2차 때는 2차 대불 동맹은 총재 정부 때 결성이 됐고요. 그래서 3차 때부터는 이제 나폴레옹 집권 때부터 이제 결성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되게 이제 있고 하여튼 하여튼 건너와서 브레멘의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총재 정부를 붕괴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통령 정부를 이제 수입해요. 혁명령 8년 헌법을 이제 공포를 하고요. 임기 3명의 통령을 행정부를 설치하죠. 1통령, 2통령, 3통령. 그래서 아마 노마 시대 때 삼두 정치를 염두해 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만든 건데 실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다 1통령인 나폴레옹에 집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권력구조에서 국무회의나 호미원, 입법원, 원료원 4개 기관이 각각 입법부의 일부 기능을 행사를 했다. 그래서 3명의 통령제가 이제 나중에 종신통령으로 바꿔 한 명으로. 그래서 이제 종신통령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나폴레옹이요. 그래서 후계자 임명권과 그다음 헌법 수정권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때 한 사건이 터졌죠. 어떤 사건이냐면 1804년에 나폴레옹을 암살하는 왕당파 음모 사건이 밝혀져요. 그래서 이제 부르본 가문 출신의 앙게 공작이 주범이었는데 프랑스 경찰은 그를 납치해서 총살했고 이에 이제 정부에서는 종신통령제를 세습죄종으로 암살로 체제를 뒤엎으려는 희망을 아예 없애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런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제안을 받아서 나폴레옹이 5월 28일 날 제정을 선포하죠. 그래서 그는 이 자신의 위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교황 피우스 7세에게 참석하는 가운데서 노트란드 대성당에서 대관식을 가지게 되죠. 원래 이제 황제가는 교황이 이제 수여줘야 되는데 나폴레옹 뻘떡 일어나더니 교황에서 황제관을 건네받아서 직접 자기 머리에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폴레옹 집안 사람들에게 황제 칭호도 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1세가 되죠. 이게 제1제정이에요. 보통 이제 프랑스에는 제1제정과 제2제정 있죠. 제1제정은 나폴레옹 1세 때 일어났고요. 제2제정은 나폴레옹 3세 때 행해졌죠. 자, 그다음에 나폴레옹의 내치를 볼게요. 나폴레옹 혁명을 이제 부분적으로 계승하면서 재정에 적합하게 이용하거나 왜곡시켰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 그 대표적인 게 뒤에 나오는 나폴레옹 법정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요건 뒤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교황 피우스 7세하고 종교협약을 맺게 돼요. 그 배경이 됐던 게 뭐냐면 프랑스의 인구의 90%가 뭐냐면 카톨릭이에요. 프랑스 같은 나라는
좀 약간 이중적인 게 뭐냐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혁명적이야. 근데 종교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회나 국민공예처럼 카톨릭 무시하고 정치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폴레옹은 현실적으로 교황과 손을 잡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교황도 나폴레옹 손을 잡는 대가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항저 대관식도 열어주고 그래서 권위도 높여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 때 뭐 카로스 대제하고 교황 간의 그런 관계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나폴레옹이 교황한테 양보했던 게 뭐냐? 카톨릭이 프랑스 국민 대다수의 신앙임을 인정해줬다.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죠. 그 다음에 선서 성직자 있죠. 자, 성서 성직자의 정당성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서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민 공예 때 그 국가에 충성을 맹세하는 성직자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죠. 요걸 그래서 이제 교회에게 양보했고요. 3번하고 4번은 교회하고 타협을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좀 양보를 하고 나폴레옹도 좀 양보를 하고 그래서 이제 성직자 선출제를 폐지하고 주교가 정부가 지명하고 교황이 서임을 했죠. 이건 타협을 본 거죠. 교구 신부는 주교가 임명하도록 했고요. 교회는 이제 10분의 1세와 11조와 혁명 중에 재산 몰수된 교회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성직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봉급을 지불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을 받죠. 그다음 나폴레옹 법전을 볼게요. 나폴레옹 법전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정리했다. 특히 재산권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프랑스 혁명 과정에서 그당 귀족들과 반동분자들에게 이제 뺏은 막대한 토지나 재산들을 그 당시 부르주아와 이제 지주 계층들이 이제 뭐냐면 이렇게 나눠줬죠. 그런데 프랑스 나폴레옹이 이제 등장하면서 이들 이제 재산권 빼앗은 재산권을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보호해주고 확정시켜줬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나폴레옹이라는 그 법전은 그 후대 민법에도 영향을 주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자, 나폴레옹 법전은 프랑스 혁명의 성과를 반영해서 농노 해방과 봉건적 특권의 폐지. 물론 이거는 형식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농노 해방이라든지 봉건적 특권이라는 거는 없었던 거죠. 예. 이미 농노 같은 경우에는 중세 말기 때 들어가면 프랑스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형식적이지만 하여튼 상식적 의미에서 그걸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앞에 평등, 개인의 자유 존중, 신앙의 자유, 사유재산권 보장, 이거 상당히 강조해. 그 계약의 자유, 취업의 자유, 신체의 자유 등을 재범 원칙을 확립하였다. 자, 그러나 이제 나폴레옹 법전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피의자 수사 중에 고문 일부 허용했고요. 형사소송법에서 개인의 번호보다는 정부의 수사권을 더 강조했고, 그 다음에 모든 시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여성과 노동자의 권리는 제한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여성의 이제 권리 중에 재산권 부분은 상당히 재산권 행사 부분을 좀 뭐냐면 제한을 했어. 그래서 결혼한 여성 같은 경우에는 남편을 동의하에 뭐 재산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노동 문제에서 노동조합의 금지를 했고 샤프야법을 그대로 이제 인정을 했죠. 노동자들의 고용주의 권한을 노동자보다 고용주의 권한을 강조했다는 거. 그 다음에 프랑스 식민지에 에서 노예제도를 폐지, 프랑스 혁명 당시에 이제 노예제가 폐지됐잖아요. 근데 이걸 다시 도입을 했어요. 식민지에 한해서. 자, 이런 한계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폴레옹 법전은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됐고, 특히 민법이 있죠. 민법에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라틴 아메리카 법률에도 영향을 줬다. 그러면 서양사 심화 교재에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기도 하죠. 548페이지 잠깐 볼게요. 자, 나폴레옹 법전 정신에서 1조가 있어요. 이거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따왔는데, 자, 우리의 목적은 법 앞에서 평등, 종교 선택과 양심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그 다음에 농노제의 폐지 등을 담고 있다. 예. 특히 이제 재산권 관련된 보장도 있죠. 소유권의 절대 원칙, 그 다음에 소유권 양도는 강제로 받을 수 없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사전에 보상받지 않고는.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이런 그 뺏은 재산들 있죠? 예, 지주나 보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 이걸 보장해 주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시기 때 등장한 이렇게 프랑스 혁명에 불을 축적한 계층들을 이제 나폴레옹이 보장을 해주면서 등장한 계층들이
명사층이라는 계층이 있어요. 명사층. 예. 그래서 이 명사층 계층이 나중에 이제 7월 혁명 이후에 이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죠. 주권을, 그러니까 주도권을 장악하는데 중요한 계층으로 부각이 됐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세요. 그 외에도 이제 언론 자유 탄압해서 화재 신문지 5분의 6을 폐지시키고, 그 국민교육제도를 도입하고요. 고등학교에 리셋을 설치하고, 고등학교 리셋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없지만 또 하나 적으면 레지용 도나드라고 했어요. 명예 훈장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어떤 허영심 있죠. 이런 것들 자극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명예욕 같은 거. 그래서 레지용 도나드라는 명예 훈장 제도를 뒀는데 지금도 프랑스에 있어요. 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재정을 안정시켜서 반간반민의 프랑스 은행을 성립했는데 이게 오늘날 중앙은행 역할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 유럽 제패 과정을 볼게요. 이때 이제 2차 대불동맹이었죠. 나폴레옹이 이제 집권하면서 잠깐 이제 2차 대불동맹이 있었는데 이때 이제 오스트리아를 격파하죠. 그래갖고 느네빌 조약을 이제 체결. 이게 2차 대불동맹을 이제 깼는데 결정적인 조약이죠. 자, 이걸 통해서 이제 캄프 모르비아 조약을 재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격파 이렇게 했는데 영국 격파보다는 영국하고 화해를 했다라는 게 좀 정확한 말일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그 프랑스 북부 프랑스의 아미앙에서 조약을 맺게 했어. 그때 프랑스하고 영국, 에스파냐, 네덜란드 간의 조약을 맺고 있는데 프랑스는 그 당시 에스파냐를 지배하고 있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프랑스가 이제 일종의 위성 국가인 바타비아 공화국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나라들과 영국과 이제 조약을 맺게 돼요. 영국 같은 경우에 그 당시 이제 좀 약간 평화 분위기가 이제 있어갖고 온건파 프랑스에 좀 온건하게 대하자는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서 뭐냐면 앙리앙 조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그 영국이 정복한 프랑스 식민지 거의 전부 양도한다. 정확한 말은 프랑스 식민지보다는 스페인이나 그다음 네덜란드의 식민지를 원래 돌려준다는 거야.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 스페인은 그 당시 이제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그 바타비아 공화국, 네덜란드 공화국도 위성 국가였죠. 예, 이런 걸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1년 만에 유지하다가 곧바로 깨져요. 결국에는 3차 대불 동맹이 결성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폴레옹은 영국을 이제 침입을 하려고 했어요. 영국을. 그러면 이제 영국의 해상권을 뭐냐면 깨야 되겠죠. 그리고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서양이나 지중해 지역에 이제 프랑스를 해군을 통해서 봉쇄하는 정책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단은 영국의 봉쇄정을 깨고 어디요? 깬 다음에 그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상륙작전을 펼치려고 했죠. 그래서 상륙작전 펼치기 전에 그 당시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대가 대서양 쪽으로 돌아가면서 영국의 그 대서양 식민지를 쭉 한번 서인도 제도를 쭉 침입하고 또 이제 돌아가지고 이제 뭐냐면 영국 함대를 공격하려고 가려고 했죠. 이 정보를 얻은 넬슨이 트라파카 지역,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남서부 지역이에요. 그 스페인의 남서부 해안 쪽에 있는 그 지역에서 그 당시 프랑스, 에스파냐 연합함들 맞아서 영국 함대가 여기를 공격해서 패배를 시켰죠.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영국 침공을 뭐냐면 좌절시켰다. 그때 이제 뭐 넬슨이 유명한 말을 했죠. 영국은 각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할 것이다. 그래서 유명한 말인데 앞에서 설명했던 나인강 전투하고 요 테바카 그 해전은 요번에 토전사에서 좀 많이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토전사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토전사가 요번에 토크메타 전쟁사가 200회로 이렇게 끝나게 됐어요. 아, 진짜 안타까운데. 그래서 왜 이게 끝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국방 TV가 솔직히 말해서 거의 듣보잡이잖아요. 거의 뭐 군 홍보 방송밖에 안 되고 사람들 잘 안 보는 방송인데 그래도 그 사람들이 국방 TV
보는 이유가 그래도 토전사와 그 본게임이라는 그 프로가 있는데 사장이 바뀌면서 이걸 완전히 없애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런데 왜 없애는지 모르겠는데 지루하다. 근데 내가 보니까 다른 건 더 지루하던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데올기가 너무 강하면 세상을 다 선과 악으로 이렇게 구분하더라고요. 자기 구미에 맞지 않고 그 취향에 맞지 않으면 다 이제 악을 이게 나쁜 걸로 해갖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하여튼 넘어갈게요. 하여튼 자, 일단 토전사가 요번에 마지막 회에서 요걸 다뤘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좀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럽 대륙의 침공을 보면요. 일단 이제 3차 대불동맹을 격파하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러시아, 프로이센을 격파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내용을 보면 자, 오스트리아의 일부 영토를 프랑스에게 내놓게 되고 오스트리아는 그 다음에 서남 독일 일부가 신성 로마 제국을 탈퇴하면서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이 포기 그 뭐냐면 신성 로마 제국이 붕괴되죠. 그리고 대신에 나폴레옹은 나인 영방을 이제 형성하죠. 자, 그래서 이 나인 영방이 나름대로 또 독일통에 기대해요. 나름대로 독일통에 기여를 하죠. 의도하지 않았지만 수백 개 국가를 수십 개로 해갖고 다시 합쳐놨어. 나폴레옹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신성노마 제국을 붕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일 영방이 만들어서. 이게 이제 무슨 조약이냐면 서양사 개론에도 나와 있는데 프레스 브루크 조약이 있어요. 이 조약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프레스 브루크 조약. 그래서 나인 동맹의 그 나인 연방의 이제 위치는 요 정도예요. 여기에 요 정도에 위치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센하고 러시아 간에 무슨 조약을 맺냐면 디지털 조약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디지털 조약은 프로이센도 맺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도 맺었는데 여기에는 프로이센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프로이센은 엘베강 서쪽 영토와 폴란드 얻은 땅을 프랑스에 내놓게 돼요. 그리고 상비군 병력을 이제 뭐냐면 축소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 내놓은 땅들을 이제 바르샤바 공국이 있어요. 요 바르샤바 공국은 이제 포이센하고 러시아가 내놓은 땅들을 폴란드에 있는 땅들을 쪼개가 뭉쳐갖고 이제 바르샤바 공국을 만드는데 요건 일종의 그 나폴레옹이 만든 위성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프랑스 위성국, 계례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 유럽 대륙이 세 개 부분 나눠졌다. 그래서 프랑스 제국, 그 다음에 바타비아 공화국이라든지, 그 다음 바시아 대공국처럼 위성국가, 그 다음에 동맹국, 대불 동맹국이죠.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륙 봉쇄령을 내리죠. 베르린 침령을 통해서 이건 이제 목적이 뭐냐면 영국의 경제적 타격이 있고요. 프랑스의 그런 공산품의 시장을 확대시키려고 한 목적에서 이걸 내렸죠. 그래서 그 당시 유럽 대륙과 영국과의 통상을 금지시키는 거야. 자, 근데 이게 제대로 안 됐어. 영국도 물론 어느 정도 타격을 입었으나 오히려 대륙의 여러 국가들이 더 타격을 받았어요.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영국은 그 당시 산업혁명 때였죠. 그래서 유럽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었고 영국은 막대한 또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해군력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유럽에서 이제 가지고 오지 못하면 식민지에서 가지고 오면 돼요. 거기서 갖다 팔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해상력을 통해 해군력을 통해서 해상 봉쇄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먹혀들지가 않아. 예. 자, 그래서 원래 의도와 달리 유럽에서의 프랑스 시장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 오히려 영국의 우세한 해군력에 의해서 프랑스 해외 시장이 상실이 더 컸다. 그러니까 득보다는 실이 더 컸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대륙 봉쇄 때문에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은 이 나라들이 나중에 반발을 하게 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러시아죠. 그래서 이제 러시아의 원정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대륙 봉쇄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의 몰락 과정을 볼게요. 자, 나폴레옹한테 한번 당한 포이세는 그 뭐냐면 한번 이제 큰 개혁을 해야겠다. 나폴레옹이 이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을 하죠. 배경이 됐던 전투가 이제 그 예나 전투가 있어요. 예나 전투와 그를 위해서 맺어진 디지털 조약이 있어요. 아까 지금 얘기한. 자, 그걸 통해서 이제 나폴레옹한테 당했죠. 자체 개혁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개혁이 슈테인 하르덴베르크 개혁이야. 슈테인 하르덴베르크 개혁. 그래서 먼저 슈테인 개혁이 있고 그다음에 하이덴베르크 개혁이 있는데 일단 이제 슈테인의 계획부터 보면 10월 칙령을 공포하죠. 그래서 농노제를 폐지시켜. 농노제를 그리고 1년 뒤에 도시조정을 공포해서 길드 중심의 중세적 도시자치를 폐지하고 근대적 도시자치를 수입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안 나와있지만 뭐가 또 나와있냐면 프랑스식 징병제를 실시해요. 그래서 예전에 유럽 군대들은 특징이 뭐냐면 상비군이나 용병이었죠. 그래서 이들은 전쟁 때 되게 능숙하지만 조금만 불리면 도망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징병제도 뽑혀온 사람들은 민족주의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싸운 거야. 물론 좀 미숙하지만 예. 자 그래서 나폴레옹을 싸우는 과정에서 프랑스의 징병제가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도입했고 그다음에 중앙기구 같은 것들 중앙집권적 기구를 이제 구상을 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슈테인이 이제 나폴레옹 압력을 물려나가죠. 그걸 이제 계승한 사람이 하인델베르크야.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구상한 개혁을 바탕으로 해서 정부기구를 개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정령을 내려. 그래서 이 조정령은 스타일이 했던 농업개혁을 보완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보유지 처분의 자유를 주긴 하지만 그렇지만 대영지는 그대로 둔다. 그 다음에 영주 재판권은 뭐냐면 그대로 유지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 예전에 농노들이 이제 자기의 어떤 보유지를 처분을 뭐냐면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인정하지만 대영지 융커들이 가지고 있는 대영지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영주의 판권도 소홀되지 않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자, 하여튼 이런 조정령을 내렸다. 그러면 한계의 의의가 보죠. 일단은 농노제가 형식적으로 폐지됐죠. 그렇지만 한계도 있어요. 농민은 인신의 자유와 보유지 처분의 자유를 얻었으나 오히려 이제 융커들에게 보유지를 상실할 위험을 이제 수반될 수 있고 아까 이제 융커들이 가지고 있는 대영지를 그대로 남기고 영주 제품도 소멸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로우스트 군제 개혁, 그러니까 슈테인 때 이제 또 했던 그 밑에 있었던 그 군사연관인데 이때 이제 프랑스의 징병제를 도입했으나 장교는 여전히 토지 기종인 융코가 독점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봉건적인 체악, 농노제만 형식적으로 폐단을 제거하고 근대국가 근대사의 외투만 입은 곳으로 프로이센의 국가 권력과 권위는 여전히 국왕과 융커 그리고 군대에 남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래로부터의 개혁보다는 위로부터의 개혁밖에 할 수 없어요. 이게 독일의 이제 약간 이제 개혁의 특징이죠. 나중에 이제 민족주의나 이런 독일통이나 다 이런 융커 계급이 중심으로 해갖고 이제 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일 민족 정신의 강성을 볼게요. 자, 이게 프랑스에 침해받으면서 독일 안에서 이제 프랑스 민족들과 프랑스와 싸우면서 독일 민족 정신이 등장을 하게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사상이나 문학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게 그림 형제야. 이 그림 형제는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아갖고 이제 민중 문화들을 발견해요. 독일의 민중 문화. 그래서 동화집을 이제 제작을 하죠. 그리고 그 속에서 독일인의 어떤 정신을 발굴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독일을 연구하고 프랑스 문학을 반격을 하면서 독일 국가의 문화적 통합주의의 기반을 마련했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피에테 같은 사람인 독일 국민의 고함이나 예국적 강령을 하게 되고 독일어는 본원적 언어이며 독일 민족은 도덕적인 본원적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독일 민족의 정체성이 뭐냐? 자, 독일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독일어를 일단 사용해야 돼요. 독일어를 사용해야지만 독일 민족이다. 이런 정체성이 이제 형성이 돼요. 이거는 뭐 독일 민족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형성되면서 이제 민족주의가 확대되면서 민족주의 기념, 민족의 기조는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민족 국가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민족주의의 어떤 뭐냐면 중요한 주장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베를린 대학이 이제 창설돼서 아까 이제 그 피에테 같은 독일 민족주의를 이제 선구자들이 교수진을 형성하고 독일 민족 정신을 각성시켰다. 그래서 프랑스의 침을 통해서 독일 민족주의가 확대되었다. 이거는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전쟁을 보자. 해방 전쟁은 나폴레옹이 이제 침입하에서 이제 뭐냐면 나가는 그 전쟁을 해방 전쟁하는데, 자, 나폴레옹 정복 전쟁은 그에게 정복된 국민들은 민족주의를 낳게 하죠. 그리고 그에게 이제 반항하게 하고, 그 대표적인 에스파냐죠. 에스파냐는 그 당시 이제 그 나폴레옹이 지배 아래 있었고, 나폴레옹 형이 뭐냐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형이 상당히 무능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에 대한 반발도 되게 많았고, 특히 에스파냐 이제 민중들이 게릴라 형식으로 했고, 이렇게 해서 투쟁을 하게 되고, 영국군도 상륙을 해갖고 그를 지원해 주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무슨 전쟁이라고 하냐면 반도 전쟁이야. 이베리아 반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반도 전쟁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걸 진압하지 못해요. 예, 러시아 원정 때문에 진압이 실패되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원정을 볼게요. 이 러시아 원정이 결정적으로 그 당시 나폴레옹을 몰락시키는 하나의 이제 배경이 되었는데요. 이게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이제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이 프랑스군과 그 프랑스 동맹국 있죠. 동맹국들을 이끌고 한 60만 정도 병력을 이끌고 그 러시아 원정을 갔어. 그래서 처음에는 뭐냐면 모스크바까지 쭉 해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모스크바를 점령을 했죠. 그렇지만 이 나중에 너무 보급선이 길다 보니까 도중에 이제 코사크 기병대에 의해서 보급선이 다 끊어진 거야. 결국에 후퇴하게 되고 그때 막대한 뭐냐면 인명소실 때문에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어 나왔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러시아 원정의 실패를 뭘로 이제 그 봤냐면 어, 추위 때문에 그렇다. 혹독한 추위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최근에 와서는 좀 부정되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그 나폴레옹이 그 철수할 때는 그 이때 싸울 때 이제 철수할 때는 혹독한 추위 때문에 철수한 게 아니라 오히려 날이 풀렸기 때문에 철수했다는 소리 되게 강력하게 돌더라고요. 왜냐면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 땅이 상당히 부드럽기 때문에 깎아먹었다가 이게 이제 그 봄에 녹으면 이게 진흙탕이 된대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 같은 경우 기병이 많았기 때문에 진흙탕에 그 말이 그 들어가면 발목이 꺾인다고 하더라고요. 기동력이 상실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상당히 큰 고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염병이 돌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요. 예, 그래갖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이 뭐 원정이 실패했다. 그런데 하여튼 결과적으로 러시아 원정이 실패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도중에 이제 좀 정비하고 나서 라이프치히에서 그 또 뭐냐면 연합군과 싸우게 되죠. 결국에 패배하게 되고 연합군은 지중해 엘바 섬에 이제 작은 통치자로서 그 나폴레옹을 유배시키죠. 그래서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서 조금 있으면서 이제 조그만 섬인데 거기에 이제 통치자로서 이제 갇혀지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비행기가 열리는 도중에 파리 다시 들어와서 복귀를 하게 되고요. 그렇지만 월터 전투에서 영국과 프랑스 인글에게 패배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 백일천하로 이제 끝나게 되고 그래서 고도인 세인트 헬레나 전 섬에 가서 죽게 되죠. 예. 그러면 나폴레옹 시대의 의의를 볼게요. 나폴레옹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전파시키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전제 정치와 구체제를 동결시키고 그걸 궁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자, 이 자유주의 민족주의가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처럼 예전에는 이제 민족주의라는 의식이 없었죠. 어떤 제국의 어떤 신민이라는 의식이 있었지. 내가 어떤 프랑스 민족이라든지 영국, 뭐 독일 민족 이런 의식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민족주의는 이런 그 민족을 일종의 정치 이데아로 시켜가지고 일종의 뭐냐면 통합의 구심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처럼 독일 민족, 프랑스 민족, 영국 민족 등등등 이런 생각을 갖게 하고 그 기준이 됐던 것이 동일한 언어야, 언어. 그래서 이제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은 한 개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독립된 국가를.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독립된 국가를 만들면 당연히 그 다음에 뭐예요?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종전의 입헌군주제에서 공화국 형체로 만들자는 논의가 분명히 일어날 거고, 그러면 이제 종전의 재정 유지했던 왕국이라든지 제후국이나 항제국 유지했던 봉건 그런 세력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 확산은 그 당시 유럽의 군주들의 큰 위기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특히 오스트리아가 그 위기가 상당히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제 민족주의가 확산이 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제국 자체가 이제 붕괴돼 버리는 그런 문제점이 일어나죠. 자, 그 다음에 나폴레옹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수많은 분리된 그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역을 몇십 개 지역으로 자의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통일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까 얘기처럼 나인 연방을 만들어갖고 수백 개 분열된 그런 독일 정치 세력들을 몇십 개로 통합을 시켜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하자면 프랑스 혁명이 혼란을 수습해서 혁명의 성과를 그 당시 그 시민 계급과 부유자 계급과 토지 소유자 농민들에게 유리하게 확장시켜줘서 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원정을 통해 위대한 국민한 영광을 보여줬다. 민족주의를 이제 그들에게 심어주죠. 이게 나중에 보나파르타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나폴레옹 3세가 집권하는 배경이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새롭게 등장한 계층은 명사 계층들이 이제 이 당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과 관련된 내용들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산업혁명을 더 가보자. 산업혁명. 산업혁명. 자, 산업혁명은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이 이제 좀 약간 그 합격자 노트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제가 심화교재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심화교재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552페이지 보세요. 자, 여기 이제 멘델스적 세계관을 이제 먼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예전에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멘델스적 세계관은 그 뭐냐, 우리가 이제 멘델스는 하면 인구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다음에 식량은 산소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엔 인구를 줄여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사람인데 이런 세계관은 왜 바탕을 두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둔 거야. 예.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의 세계관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데 대개는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여. 이건 뭐 유럽 사회도 나타나고 아시아 사회도 나타나고 그런데 자 일단은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를 확대하죠. 인구가 증가하면 생산력 증가와 이용 가능한 토지를 확대시켜. 그런데 이제 어느 일점에 들어가면 그게 이제 생산력 증가나 토지 확대가 한계에 이르죠.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어떤 농업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뭐냐면 발달하지 못했고 주로 생산력 증가라든지 그 다음에 토지 확대는 노동력을 투입을 했기 때문에요. 노동력 투입이나 예전의 기술 약간 개조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 또 인구 증가에 비해서 생산력 증가가 늦다 보니까 인구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생산력 증가는 산소급수적으로 늘어다 보니까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없죠. 그러면 다시 생산이 하락하고 영양 상태가 더 나빠지고 인구 하락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하강 곡선을 걷게 되죠. 그때 꼭 보면 뭐가 도냐면 패스트 같이 유행병이 돌아. 그래서 많은 인구를 더 죽여놓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구가 감소되면 다시 뭐냐면 토지가 남아돌게 되죠. 그러면서 똑같은 패턴을 보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패턴들이 유럽 사회에서 흔히 보였어요. 그 정근대 시대 때도 그 아시아에도 보이고. 근데 인구가 이런 패턴 아래에서는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가 않아요. 아주 서서히 증가해. 서서히. 이런 식으로. 예. 이게 18세기 중반까지의 인구 증가 변화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18세기 중반 이후,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후죠. 자,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기계공업이 이제 도입하죠. 기계가.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증가되는 거야. 예전에는 인력이라든지 약간의 기술 기자공을 통해서만 했는데 이때는 기계공업의 도입을 통해서 뭐냐면 종전보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생산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인구가 확 늘어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알아봤자 뭐 18세기 중반 이전까지는 인구가 이제 한 10억 정도? 요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28세기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인구가 지금까지 한 75까지 7배나 뛰었죠. 그것도 이제 200년 사이에 기하급수로 일어나는 게 산업혁명의 결과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요런 맨델스적 세계관을 변화시켰어. 그래서 맨델스의 정근대적 세계관에서 산업혁명으로 전환되는 큰 계기가 되었다. 예, 그래서 종전의 수압체계의 법칙 같은 것들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 이 산업혁명의 성과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산업혁명으로 인구의 이동과 산업 자본가의 태도, 선거제도 많은 모순이 있고요. 부녀자, 미성년자의 취업 등의 문제가 되었다. 그리고 공장제, 기계수 공업의 발달을 가져와 산업화 사회에 새로운 노동자 계급이 등장했다. 그래서 산업혁명은 그런 인구의 변화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치제도 그리고 새로운 노동자 계층의 등장, 기계공업 등장 이런 것도 같이 연결돼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 지문은 시간 있을 때 꼭 읽어보세요. 이게 기출 예문이거든요. 예전에 02년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고요. 요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강에 있어요. 서강. 수학체계 법칙과 관련된 내용. 요거 이제 같이 보시고 다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영국의 기술 발전을 볼게요. 영국이 이제 산업혁명을 주도를 했던 나라죠.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농업혁명을 통해 농업 생산이 향상이 됐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혁명. 에너지혁명이라는 것은 석탄을 사용했어. 이제 목탄이었다가 그리고 공업기술의 발전 이런 것들, 교통혁명 이런 것도 있는데 자 일단은 에너지혁명을 볼게요. 목재에서 석탄으로 전환됐다. 그래서 예전에는 연료를 목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이 16세기 이후에 인구가 증가되죠. 그러면서 난방 수요가 많아지면서 땔감 수요가 증대돼. 근데 이제 이에 비해서 경작자 거주지역대 목적으로 산림 자원이 축소돼요. 왜냐면 이제 산림을 개척해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경작지나 이런 것들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구하기 힘드니까 목재값이 상승하고 상대적으로 석탄값 하락해. 예전에도 석탄은 사용하긴 했어요. 근데 이 석탄이 목재보다 별로 안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군특시에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석탄을 떼면 집안에 가득하게 연기가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았어. 가난한 사람들, 진짜 돈이 없는 사람들이 석탄을 썼던 거야. 근데 목재 가격이 상승되니까 이에 반해 석탄에 대한 매력이 올라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석탄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석탄을 이용하고 동력으로 삼아서 이제 나중에 증기기관도 만들고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교통혁명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그 18세기 말에서 19세기 때 내용이에요. 기존에 이제 운송료가 부족하니까 유도도로와 운하들이 건설되고요. 이러면서 운송비가 절감해지죠. 그래서 영국의 경제 생산성 향상이 크게 기여한다. 특히 이제 운하 같은 수교통로는 그 육상교통보다 좀 뭐냐면 그 육상교통보다 뭐가 이제 유리하냐면 단가가 뭐냐면 적게 들어. 그래서 공문이나 석탄 같이 무게나 부피가 큰 거 있죠? 그렇죠. 값이 나가지 않는 물건을 수송할 때는 요 운하를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근데 유도 도로 같은 경우는 항로나 편지 같은 무게나 부피에 비해서 값비싼 이 상품을 수송할 때는 뭐냐면 이 유도를 이용하는데 이 유도는 기존 도로보다는 좀 도로 상태가 좀 많이 개선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의 이제 그 산업혁명 배경을 좀 볼게요. 여기 산업혁명 배경에서 유럽 전반 관련된 내용인데 이건 각자 보시고 요거 유럽 그 영국의 산업혁명 배경이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요거 좀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 넘어가기 전에 잠깐 그 서포트즈 이렇게 번호 알려드릴게요. 몇 번이냐면 11번이에요. 11번. 적으셨죠? 서포트 번호 11번. 자, 요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보면 자, 영국은 다른 나라보다 자본 축적이 빨랐다. 그래서 산업의 발달 그리고 영국이 이제 세계 무역의 패권을 장악하고 상강 무역을 통해 상당한 부를 축적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영국이 명예혁명 이후에 큰 변동이 없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술 발전과 자본 축적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은행이 이제 중앙은행이 되죠. 저율의 이자를 통해서 자금을 공급했고 국채도 발행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영국의 어떤 그 재정을 뭐냐면 풍족하게 했죠. 이걸 재정혁명이라고 하는데 자, 그 물론 한계도 있는데 뭐 이건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래서 제2차 잉크로즈 운동. 이게 이제 농업혁명이라고 했죠. 이 농업혁명 결과 거기에서 방출된 그 농촌 노동력이 때마치 실시한 산업혁명의 노동자로 이렇게 통합되죠. 산업을 통해서 형성된 노동자 계층으로 이렇게 옮겨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풍부한 자원, 석탄, 철 등이 자원이 풍부했는데 특히 석탄이 되게 많았어요. 영국은. 그래서 이 석탄 자원을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죠. 그래서 잉글랜드 북부 지방이나 스코틀랜드 남부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도시들이 이제 형성이 됐던 거죠. 자, 정치 안정은 아까쯤에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 식민지를 확보할 수 있었고요. 이걸 통해서 자원 공급지와 시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발달된 운송 시설, 아까쯤에 설명한 운하나 도로 같은 것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영국의 과학의 실용적 성격인데 영국의 과학은 그런 사유를 통해서 형성된 게 아니라 예전부터 경험론이니까 그래서 되게 경험적, 시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술자들이 숙련국들이 자기가 이제 기계를 이런 것들 운영하다가 이거 괜찮나 하면서 개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발전했는데 거기에다가 프랑스 과학적,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유를 통해서 뭐 논리를 통해서 어떤 그 과학적 실험을 통해서 했던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런 과학적 그 발상을 현장에 또 적용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영국의 어떤 그 산업혁명이 뭐냐면 상당히 발전된 계기가 됐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을 할 때 초창기 때는 되게 여러 기구들이 만들잖아요. 특히 면적 방직기라든지 어, 방직기라든지 방적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데 되게 기술자들이 만들어요. 기술자들 숙련국들이 만들었죠. 예. 자, 하여튼 영국의 과학적인 어떤 실용적 성격과 프랑스의 어떤 과학적 발상 같은 것들이 결합되면서 산업혁명을 이끌었다. 이것도 이제 같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의 진행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산업혁명은 기계 발명과 방직공업에서 줘요. 방직공업. 이때 방직공업은 이제 좀 면제품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면제품은 원래 이제 목화를 이제 뽑아가지고 면직물 만드는 걸 얘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발전했는데 배경을 보면 기계의 발달로 인한 생산력 증대, 특히 수력이나 증기기관을 통해서 결합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값싼 대중적인 의류품을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수요를 급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기계를 이제 볼게요. 기계가 여러 기계가 있는데 요걸 이제 보기 전에 면직 보통 이제 그 당시에 면직업이 발달됐잖아요. 예, 면직업. 모직물이 아니에요. 모직업은 이제 그 전이고 목화를 이제 바탕으로 한 거야. 인도에서 이제 목화를 가지고 와서 면직업을 이제 발전시켰는데 그 면직업을 그 과정을 좀 볼게요. 옷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먼저 뭐냐면 그 씨앗을 분리시키죠. 예, 그 씨앗을 분리시켜. 그래서 이걸 이제 예전에 물레를 이용해 갖고 이제 정통적으로 했죠. 그래서 씨앗과 그 당시 섬유 조직을 분리시켜 연사 조직을. 예.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냐면 그 속에서 실을 이제 뽑아내는 거죠. 실을 뽑는 거야. 그 다음에 실을 뽑았으면 어떻게? 이 실을 가지고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실을 뽑는 작업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방적 작업이라고 해요. 방적.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게 방적기고요. 예. 그 다음에 옷을 만드는 과정을 이제 그 옷을 만들 때 이제 옷을 만들 때 그 천을 만들잖아요. 실을 뽑아갖고 천을 만든 거죠. 예. 천을 만드는 과정에 일단 예. 천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면 이것을 방직기라고 해요. 방직기. 그래서 이걸 그 방직기를 이제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씨앗이나 예전에 실을 뽑거나 씨앗을 분리시키거나 실을 뽑거나 천을 짜는 것은 예전에 다 뭐냐면 물레라든지 직폭이나 이렇게 수공업기계로 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생산력이 좀 떨어지죠.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증기기관이나 수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했던 것을 사람이 간단한 수공업 기구를 이용해서 했던 것을 기계로 대체한 거야.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단가가 떨어지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기계들이 어떤 것도 있냐 이걸 이제 볼게요. 일단은 물레를 대체했던 것이 조명기예요. 시트니. 그래서 이제 면사에서 섬유를 분리시키죠. 면사 섬유를 분리시켜 씨앗을 이제 면사 섬유를 분리시켰는데 예전에 물레로 돌려 해가지고 씨앗을 뽑아냈던 것을 분리시켰던 것을 했는데 이제는 50명의 노예가 했던 일을 한 명의 노예가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참고로 이 시트니가 이제 미국 사람이에요. 예, 미국 남부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명기가 발견됐고, 그러면 실을 뽑는 방적기를 좀 볼게요. 이 방적기는 처음 만든 게 제니 방적기예요. 제니 방적기. 예, 그래서 그 제니 방적기가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력 발전기가 나오죠. 수력으로 이제 생긴 게 아크라이트 그 수력 발전기예요. 방적기예요. 예, 발전기가 아니라 아크라이트 수력 발전 방적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나온 것이 물 방적기야. 이거는 이제 그 물 방적기 같은 게 증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천을 짜는 거 방직기에 대해서 볼게요. 방직기는 종케이가 나르는 부분을 이제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서 직포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고요. 나중에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역직기가 나와요. 역직기. 예. 이게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방적기와 방직기의 그 기술 발전 속도가 어디가 더 빨랐냐면 방직기가 빨랐어. 그러니까 이제 실을 뽑는 것보다는 그 짜는 게 더 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 실가 면사가 상당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면사의 수요가 증대되고 면사 가격이 상승되는 그래서 방적 기술 발전 필요성이 더 등장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학교학자 서브노트에서 약간 이제 좀 잘못된 게 뭐냐면 요 방적기하고 면직기인데 이제 면직기는 방직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니 발전기, 뭐 순역 발전기, 물 발전기 여기 나가는데 나르는부 역직기는 많은데 이 조명기는 아니에요. 이 조명기는 그 방직기가 아니라 요거는 씨앗과 면사를 분리시킨 거야.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물레가 했던 거 있죠 예전에 옷 만들 때 물레가 했던 역할을 조명기가 이제 기계로 대체해갖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증기기관을 보죠.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증기기관이 사용되면서 이제 생산력 증가를 낳게 되죠. 원래 이 증기기관은 뭐 할 때 쓰냐면 탄광에서 물을 뽑을 때 사용했던 거예요. 탄광에서 원래는 이제 석탄은 니탄이라고 하죠. 이 니탄은 뭐냐면 그냥 그 대지에 그냥 떨어져 있는 거야. 그 석탄 덩어리가 떨어져 갖고 주워서 원래 처음에 사용했어요. 근데 석탄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대지에 있는 이제 땅에 떨어져 있는 이제 석탄들이 없어졌어요. 니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지하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지하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지하도에서 막장까지 가죠. 막장. 그래서 여러분들 막장 인생 안 되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시잖아요. 지금 공부하면서. 자, 하여튼 막장까지 쭉 가면 여기에서 지하수가 있어요. 여기 지하수. 지하수를 이제 건드면 이 지하수 때문에 물이 계속 차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일일이 사람 손으로 퍼오면 되게 힘들겠죠. 이것을 이제 뭐냐면 기계로 돌리려고 했는데 이때 이용한 것이 증기기관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탄광에서 물을 뽑는 데 이용했다. 이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런 증기기관을 이제 제임스 와터가 개량을 해가지고 여러 기계시설이나 철도나 이런 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생산력 증대에 그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업과 교통, 통신기가 발달 과정을 볼게요. 자, 영국의 이제 산업혁명은 처음에는 명방직 공업이었어요. 명방직. 그리고 명방직 공업에서 어느 정도 이제 발달되니까 자본이 축적되고, 그 다음 기계 같은 거 만들려면 또 제철 시설도 필요하잖아요. 제철업, 기계공업, 탄광공업이 발달돼. 그래서 공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 요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산업혁명 때 발달된 공업 두 가지 쓰시오. 네, 뭘 써야 돼?
면직목공업과 그 다음에 제철업이나 기계공업, 뭐 탄광업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걸 이제 예전에 그 쓰신 분 중에 모직물 이렇게 쓰시는 분이에요. 모직물. 근데 모직물은 아니에요. 모직물은 17세기 때까지는 발달됐어요. 영국의 주요 생산물이었죠. 그런데 산업혁명 때는 모직물이 아니라 면방직공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아, 이게 갑자기 왜 그러나? 자, 그 다음에 제철공업의 발달 배경은 기계가 많이 발명되죠. 예, 증가되고. 그다음에 공업의 기계야, 그 다음에 철도 같은 걸 많이 깔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철공업이 발달했는데 이때 제철공업은 예전에는 주로 목탄을 많이 사용했어요. 근데 목탄 가격이 상승되니까 석탄을 사용하죠. 근데 제가 이제 뭐 제철에 대해서 이제 그 기술적인 거는 잘 모르는데 목탄에서 이제 석탄을 사용할 때 그 공업 그 제철 방법이 좀 달라지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이 제철 방법을 개발했던 사람이 이제 다비와 코드라는 사람인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일단 석탄을 코커스하에서 연료를 이제 사용해서 용광로를 등장했고 여기에서 선초를 뽑아내죠. 이 다비가 발견했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코트는 고반법과 아연법을 발견해요. 그래서 이 선초를 그 당시 탄소를 이제 뭐냐면 증강시켜갖고 뭐 단단하게 이제 선초를 이제 코코스와 같은 죽 상태로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쇠막대를 씻어가지고 기타 불순물 제거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이게 고반법이야. 그래서 이제 선초를 여기 다시 녹여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뭐 막대기 갖고 씌워져가지고 불순물 제거하는 거고 아연법은 이제 그 액체 상태의 그 선초를 논로 통과시켜 불순물 제거하는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연철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철을 연철로 가공시킨다고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철은 그 불순물이 좀 뭐냐면 있는 상태고요. 이걸 이제 뭐냐면 교반법과 악연법을 통해서 불순물이 없는 연철로 사용하죠. 연철은 이제 반가공법이고 이걸 두들겨 가지고 다른 제품을 만드나 봐요. 예. 여기까지가 저 이제 설명을 이제 좀 해드린 거고 더 이상은 저도 잘 몰라요. 예. 왜 제가 이걸 설명을 하냐면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08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나올 때 난리 났어요. 이걸 요번에 여성사 나온 것처럼 이게 무슨 역사냐. 이거는 기술 문제지. 요거 그 서계나 이런 데 없어요. 어디에서 찾았냐면 이건 제가 포항제철인가 거기 홈페이지에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뭐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요. 요 정도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제철 기술이 증기가 연결돼서 제철업에 이제 동력을 수용을 했는데 나중에 증기가 대체했고요. 그래서 수송비 증감 효과를 했고 그리고 선철 제조 공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발달 이제 과정이 있죠. 산업 발달 과정. 그래서 강상업이 발달되고 이것이 제철업 발달에 큰 도움이 되고요. 이 제철이 발달되면서 금속기계공업도 발달됐다. 예, 이렇게 이제 그 내용을 이제 파악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 당시에 교통기관도 발달됐죠. 그래서 폴터의 중기선이 왔는데, 이건 대형 화물을 수송하는 되게 유용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티브의 증기관차를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산업자본을 수송하는 대동력인데, 특히 영국이 그 당시 이제 산업혁명 과정에서 전국 곳곳을 뭘로 깔았어요? 철도 다 깔아놨어. 예.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대규모 생산 같은 거,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원료를 이 철도를 통해서 이제 뭐냐면 수송을 하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통신기관으로서 이제 그 통신기관이 아니라 통신수단이죠. 예. 페니의 우편제도가 있었고 영국, 그 다음에 모스의 유선전신, 뭐 배대 전화 이런 것들이 발견됐다. 자, 고등학교 세계사에 이제 나온 것이 뭐냐면 영국의 그 런던의 만국박람회요. 지금 엑스포가 이제 그 지금 엑스포를 만나는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1851년에 영국에서 최초로 이제 근대적 만국박람회였는데 이때 뭐냐면 어떤 건물을 만드냐면 수종궁이라는 건물을 걸었어요. 이 수종궁은 뭐냐면 온통 이제 뭐냐면 철제 그 건물 위에다가 다 유리로 덮은 거야. 예. 그래서 유리 30만 장을 뭐냐면 철제 빔을 뭐냐면 이렇게 덮은 큰 궁정을 만들죠. 그래서 그 당시 건축수들 중에 최고의 건축수를 보여주고 있다. 예.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
전시장 안에는 여러 가지 뭐 증기해먼이라든지 동력을 이용한 방적기, 수압식 인쇄기 등 세계에서 이제 가장 앞선 기계와 기술이 등 영국 제품들이 전시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영국의 세계 공장이라는 걸 잘 보여주는 그 박람회가 영국의 런던 왕국 박람회고 그 대표적인 건물이 수정궁이에요. 수정궁. 예.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넘어가서 산업혁명의 이제 결과 의의를 이제 볼게요. 잠깐만요. 오늘 여기 잠깐 쉬었다가 좀 할게요. 여기요. 요거는 이제 곧바로 이제 산업혁명 결과 의의는 하고 나서 기출문제 들어갈게요. 예.